울산에서 신안까지 남해안 해안가에 조선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대형 선박을 만드는 땀의 현장.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 2월 대우 옥포조선소에서 발판을 설치하던 한 노동자가 20m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사망 사고였습니다. 재작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일상적인 작업에서는 점검돼야 될 것들, 준비돼야 될 것들이 미흡한 상태에서 사실은 작업자들이 가서 일을 하다가 그런데 최근 전해진 조선소 사고의 대부분이 휴일 근무, 잔업, 특근 중에 벌어진 하청 노동자의 사망 소식입니다. 2013년부터 17년까지 조선소 사망 노동자의 87%가 하청 노동자입니다. 명령을 하는 거죠. 지시를 일방적으로. 이거 무조건 끝내라. 이건 너네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이거 무조건 끝내라. 1차 하청, 2차 하청, 물량팀. 복잡하게 나뉜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위험이 모두 그들의 몫이 된 거죠. 대규모의 자본이 투입되고 위험천만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조선업. 과연 이대로 둬도 되는 걸까요? 특히 조선업 같은 경우는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1위다 합니다. 중국과 경쟁해서 빈건비 때문에 사양산업이다라고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훈풍이 불어도 모자란 남쪽 바다에서 홀로 칼바람 서늘한 조선소. 칼날 위에 선 듯 위태롭습니다. 통영의 새벽 공기를 가르며 출근을 하는 35 유채한 씨. 그는 15년 차 조선소 노동자입니다. 그렇게 일찍 가세요? 멀어요. 멀어서 지금 가면은 아침밥 먹고 하면은 거의 이제 일하는 시간이죠. 고향인 통영에서 일을 하던 그가 멀리 거제까지 출근을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속사정이 있습니다. 이제 3월 31일부로 제가 다니는 회사는 배업이 됐습니다. 배업이 되었고, 이제 배업한 회사를 인수한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근로조건은 아직 듣지 못했고요. 근로조건 듣지 못했고 근로계약서를 이번 주에 이제 적어야 되는 상황이죠. 1년에 3번씩 이직을 해야 할 만큼 최한 씨가 다닌 조선소 하청업체 사정이 좋지 못한 탓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좋았던 기분이 이틀만 지나면 우울해집니다. 어쩌다 부초처럼 떠도는 신세가 되어버린 최한 씨의 현실처럼 지난 10년 끝모를 터널 속을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조선산업. 2000년대 중반까지 조선업 르네상스로 기록될 만큼 호황을 누리며 화려한 시절을 보냈죠. 하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함께 조선산업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합니다. 지난달 기준 현대중공업의 선박수주 잔량은 65척, 1년 전보다 26척이나 줄었습니다. 해양사업의 경우 지난 2014년 11월 이후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했습니다. 중소조선소들은 얼마 견디지 못하고 침몰하였고 살아남은 조선소에서는 연일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그것의 부당함을 알리는 노동자 시위가 현재까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 풍파 속에서 하청업체를 전전해야 했던 최한 씨는 안정적인 직장도 일에 대한 자부심도 모두 잃었습니다. 통영에도 조선소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집 근처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통영에 있는 중소 조선소들이 계속 배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제까지 오게 된 케이스죠. 그 어느 곳보다 고강도 노동력을 요하는 조선소에선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조선소의 시계는 6시 반부터 바쁘게 돌아갑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 두둑하게 아침을 먹고 일을 시작합니다. 옛날 고봉밥보다 더 높이 쌓인 밤량이 그들의 노동 강도를 말해주죠. 체력 소모가 많이 됩니다. 한 척의 배가 만들어지기까지 공정기간은 최소 1년 반에서 2년 정도. 배 한 척에 투입되는 인원 약 1000명. 그들의 고강도의 노동이 요구되는데요. 족장, 취부, 곡직, 절곡 등 이름도 낯선 다양한 공정에 매달려 선박 노동자들은 작업을 합니다. 네, 한 칸이요. 선박 건조 과정을 크게 보면 설계와 선박의 골격을 만드는 성각 공정, 그리고 배 안을 채우는 의장 공정으로 나뉩니다. 성각은 작은 블록부터 큰 블록까지 조립하는 공정인데요. 합체 과정을 통해 선체가 완성됩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의장 공정. 배 안에 엔진을 넣고 전기 설비 배관까지, 쉽게 말해 배의 심장과 혈관을 만드는 일입니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한 일이 없는 조선소. 최한 씨는 블록을 조립하는 용접 기술자입니다. 용접을 하는데 필요한 온도가 1000도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손을 보면은 용접사들은 티가 납니다. 항상 고열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일이 끝나도 이 부분이 항상 빨개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열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관절이 아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직업병이고요. 어쩔 수 없는 작업 환경을 숙명으로 여기고 일을 해야 하는 직업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밖에 나가서 뭐 온도가 실외 기온이 30도다 하면은 덥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30도 작업 환경에서도 겨울 자켓을 입고 해요. 겨울 자켓을 입은 상태에서 용접을 하게 됩니다. 왜? 눈앞에서 쇠가 녹으니까 쇠가 녹을 때 발생하는 빛으로부터, 빛과 열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리 더워도 작업복을 입어야 되고요. 안 입으면은 일이 진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때문에 견딜 수 있었는데 요즘 최한 씨는 월 230만 원 정도밖에 벌지 못합니다. 최저 시급이 7,530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8,300원 받고 있거든요. 조선소에서 용접을 15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도 항상 제일 돈을 많이 받을 나이고요. 제일 많은 일을, 제일 위험한 일, 그리고 제일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8,300원 받고 있습니다. 최저 시급이 7,530원이 시대에서. 이런 노동 환경도 감수하고 있는데 기존에 최저 시급 받은 사람들 시급 1,000원 더 올려줬다고, 그거 못 주겠다고 업체 폐업한다고 하고 있는 거죠. 한려수도 50리 바닷길이 시작되는 최한 씨의 고향 통영. 서쪽 해안가에는 조선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때 중형조선소로 이름을 날린 신화 SB조선은 세계 금융위기 때 치명타를 맞았습니다. 6년 동안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을 꿈꿨지만 결국 2015년 폐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크레인 등을 매매하거나 기기를 해체해 보물로 파는 등 정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일괄 매각을 정매를 했고요. 그 업자들은 뭐 외국에 필요한 데는 저거 같은 경우에는 현대미포로, 요것들은 미얀마 쪽 조선소에 팔릴 예정. 미얀마요? 네, 동남아로 갈 예정이고요. 이곳의 시간을 멈추게 한 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대부분의 수출 기업들은 환율 위기를 대비해 키코라는 파생 금융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키코의 안전선을 넘어서면서 오히려 키코 가입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고 줄줄이 도산을 맞게 됩니다. 통영의 6개 조선소 중에 5개 조선소도 그 영향으로 결국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나면서 그 환율이 1,500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볼 때 키코로 인해서 오히려 기업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키코의 키코 피해로 인해서 다 망했습니다. 거진 다 망했어요.
큰 피해 속에서도 그나마 꿋꿋이 버틴 조선소가 성동 조선해양입니다. 하지만 무기한 휴업으로 어렵게 버텨오던 성동조선 역시 법정 관리가 결정돼 회생이냐 청산이냐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조선업의 허리 역할을 해온 중견기업이었는데 이렇게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정도에 사실상 육상 작업들이 다 끝나고요. 그 이후로는 배를 이제 보내고 나서부터는 현재까지 텅 비어 있는 상태죠. 많을 때는 8,000명 이상 일하던 옛 영화마저 녹이 쓴 생산 현장입니다. 최고의 기술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2003년 신조시장 진출 이후 최단 기간 내 글로벌 탑10으로 도약했습니다. 조선산업은 전방 산업이 이제 해운업이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오일가스 산업이 이제 전방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 해운업이나 오일가스 산업이나 둘 다 이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좋아지거나 물동량이 많아지면 조선업도 이제 좋아지고 또 나빠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등락이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성동조선의 노동자는 벌이도 괜찮았고 자부심도 컸습니다. 내가 만든 선박이 오대양을 노빈다는 뿌듯함 하나로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굉장히 짱이죠. 내가 저 배를 완성을 시켰거나 하는 그런 뿌듯함이라고 그럴까요. 힘들게 벌어도 가족들하고 같이 살고 먹고 살고 하는데 이란이 없으니까 행복하게 됩니다. 이제는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가 됐지만 유일한 희망이었던 성동마저 몰락한다면 통영은 거대한 조선소의 무덤이 되고 맙니다. 어쨌든 회사가 현재 수주하고 있는 물량을 5척 보유하고 있고 이후에 좀 저희 회사에서 배를 지어달라는 이런 선사들의 요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리고 기존의 5대양 6대주를 떠도는 우리 이름의 배들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품질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하루빨리 좀 정상 궤도에 올라서 우리 노동자들이 다 들어와서 다시 생업을 할 수 있게 하기를 가장 바라고요. 채권 달인 은행은 기업의 정상화보다 투자한 돈의 회수를 더 중요시합니다. 한 산업의 몰락은 지역 경제에 직격탄이 됩니다. 조선소가 멈추면서 인근 상가들도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특히 심각한 곳은 황리 안정산업단지 주변 상가. 낮이고 밤이고 기름밥 먹는 성동 사람들로 북적이던 곳이었는데 인적을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성동이 지금 좀 잘 돌아가지고 지금 잘 들어가지고 이래 버리 먹고 나가고 그러면 가게를 한 개를 해도 조금 유독한 게 있지만 요즘에는 그게 없으니까 진짜 너무 좀 곤란합니다. 노동자들이 참새 방앗간처럼 들르던 구멍가게도 텅 비었습니다. 아예 잠궈 놓으셨어요? 아예 잠궈 놓으셨어요? 예, 아예 잠궈 놨어요. 벌써 할 것도 없었는데 여기 여러 명을 하는 이거 어디가 안 보이소? 보이소. 여기는 살짝 저 그만 이는 우리 음식이 안 썩으라고 이어남기고 그래 안 보이소. 한 보이소. 몇 개 요래 있지. 이제 노산하다. 잘 나갈 땐 성동의 매출이 무려 1조 규모였다니 이 동네가 얼마나 흥청거렸을까. 하지만 지금은 화려한 거리가 상상도 되지 않을 만큼 빛을 잃었습니다. 낮도 낮이지만 밤이면 일 마치고 온 사람들의 휴식과 유흥이 이루어지던 곳이었죠. 이 골목도 밤이 되면 이 모든 데가 불이 환하게 다 켜져 있었어요. 불이 불야성처럼 이렇게 밝혀져 있던 데인데 보시다시피 완전히 저런 것들은 성동조선을 바라보고 지었던 원룸들이고 저 건너편이 다 성동조선을 생각하고 지은 원룸들인데 전부 다 공실입니다. 지금 현재.
이곳에 내려앉은 어둠보다 짙은 절망이 과연 언제쯤 걷어질 수 있을런지요. 비단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영을 시작으로 거제, 울산, 부산, 목포, 영암, 군산까지 조선소가 있던 곳은 사정이 다 비슷합니다. 목포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대 3호조선. 이곳 역시 세계 경제 불황 속에서 고전을 겪으면서 목포는 물론 영암 지역 경제까지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직격탄을 맞은 곳은 대불 산업단지. 고용 인원은 2년 사이에 5,500명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단지 입주업체 중 30% 이상이 조선업 관련 업체였기 때문입니다. 2년 사이 목포 영암 조선업 종사자의 45%가 일자리를 잃은 상태인데요. 상황이 이 지경이니 주변 주택가와 상가에서도 곡소리가 날 수밖에요. 2016년까지 한참 일이 많을 땐 경기가 좋았던 곳. 특히 조선업의 특성상 한시적으로 머무는 기술자들이 많아 너도 나도 원룸을 지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이제 이쪽 주변이 조선이 좋을 때 이 공장 안에서 이런 인원이 한 2만여 명 됐었어요. 안에서. 그리고 대불도 이제 인원이 꽉 찰 때는 한 5만 정도. 인원 싹 쳐서. 근데 지금은 많이 빠져가지고 대불에 있는 공장들도 문 닫고 조용하니 지금. 그래서 이제 전에 그 몇만 명 일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다른 이제 용접 기술자들이 다른 뭐 현장, 건축 현장이라든가 그런 이제 저쪽 충청도 쪽 평택이라든가 아산 그쪽으로 많이 가고 이 조선 기술자들이. 아, 여기서 이제 일자리 잃으니까? 일이 없으니까. 지난 10년 세월, 한 시대를 풍미한 조선소 기술자들은 영광의 이름도 없이 파편이 되어 흩어졌습니다. (1970년대) 조선산업은 말 그대로 신화였습니다. 그 뒤 단박에 한국조선업을 세계 1위로 올려놓은 건 단연 현대, 삼성, 대우, 이른바 빅3 기업이었죠. 빅3 중 하나인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시. 조선소와 함께 생겨 수십 년 늘 문전성시였던 전화시장입니다. 여기도 팔이 날리긴 마찬가지. 경기가 좋을 땐 그 어느 지역보다 값나가는 해산물도 잘 팔리던 어물전입니다. 지금은 말 때문에 말할 수 없어요. 전부 다 문 닫았어요. 한 80%는 문 닫았다. 여기 시장이에요? 시장이 전부 다 거기 가게 다 비는데 뭐. 지난 5년 동안 10,000명 이상 빠져나갔다고 하니 상인들의 시름이 클 수밖에요. 이 동부 지역의 특기라도 합니다. 여는 공장 따라오고 전부 중국밖에 없어요. 회사는 중국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들 다 나가보자. 여 보고 하나 보고 말했다가 안 되니까 하나 보는 거예요. 그런데 빅3 조선소가 어려워진 건 중소조선소가 몰락한 시기와 시차가 있습니다. 이게 하면 16년도부터 더 하지. 2016년? 예. 중국 등 다른 업체와의 경쟁 심화와 해운 경기 불황의 여파로 수주 잔량이 줄면서 건조할 선박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며 빅3 기업은 일제히 해양 플랜트에 눈을 돌렸고 그 덕에 2010년 초까지 다른 데에 비해 형편이 조금 나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해양 플랜트 산업은 연착륙하지 못했습니다. 2014년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플랜트 사업 역시 8조 원의 손실을 낳았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도 없었고 관련 산업의 관행도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선박 제조에 비해 이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였던 겁니다. 또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그 바닷속에 이제 드릴링을 하죠. 드릴링을 하는데 드릴링을 할 때 이제 예를 들면 앞에 무슨 보호를 해가지고 이걸 깰 거 아니에요. 암석을 깨고서 이제 치고 들어가서 저 밑에 서 있는 석유를 꺼내야 되는데 드릴링을 할 때 설비를 정해줘요. 지정해줘요. 뭐 예를 들면 뭐 독일의 무슨 사 A사 또는 노르웨이의 뭐 B사의 제품을 써라 라고 정해주죠.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그 유럽의 기자재 업체들의 이제 그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제 상선 같은 경우는 그 필요로 한 조선 기자재들은 이제 거의 한 80% 이상 국내에서 만들거든요. 근데 해양 플랜트는 이제 기자재들을 거의 수입을 하다 보니까 별로 남는 게 없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설계 기술도 미비했고 무리한 수주 경쟁, 거기에 발주사의 변경 요구 등으로 2016년부터 어려움이 가시화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방만한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특히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3년과 14년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발표해놓고 최근 대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정정 공시를 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풍력사업 등 자회사 17곳에 투자해 9,021억 원을 잃는 등 1조 2,200여억 원의 손실이 나는 동안에도 관리감독 시스템은 멈춰 있었습니다. 산업은행 및 산업은행 퇴직자 출신의 대우조선해양 CFO 등은 이러한 무분별한 투자에 그대로 찬성하는 등 방만 경영에 대한 통제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러면은 그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냐? 그 해양 플랜트 사업 분야에 대해서 관리 감독은 산업은행이 했어야 되는 거죠. 그 전에 해양 플랜트에 투자를 하고 저가 수주하고 이런 과정들을 쭉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그냥 가만히 두고 보다가 그게 손실로 한꺼번에 터졌을 때 이제 그 책임을 이 원청 뭐 사장한테 또는 임원진한테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 너네 구조조정해라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금융위기 이후에 채권 결단으로서 그 은행들이 참여를 했고 경영에 책임을 지고 있었고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그럼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동안에 경영의 책임은 그분들이 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항상 채권단은 매를 때리는 입장이죠. 스스로 매를 맞아야 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도 결국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 시작하는데 경영진이 내놓은 묘책은 구조조정과 노동의 하청화였습니다. 원청은 하청에게 경영난이란 무거운 짐을 떠넘긴 셈입니다. 조선소는요, 수요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산업이에요. 잘 될 때는 확 잘 되고 안 될 때는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하면은 일단 고용 구조를 다단계 하청화해서 조정을 합니다. 실제 해양 플랜트에 투입된 하청 기술자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1990년도만 하더라도 직영대 하청의 비율이 한 4대1 정도로 직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2002년도부터는 직영대 하청의 비율에서 이제 직영대 하청이 거의 1대1이 되고 그 이후로는 하청 노동자들의 비중이 이제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죠.